소득주도 성장, 특정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비난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경우가 있었는가 생각해 보는데, 그래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이 소득주도 성장에 관한은 이분한테 여쭤봐야 된다. 청와대에서 오신 분 있다. 예,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주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바쁘시죠? 정신이 없네요. 네. 예. 평생 바쁘신 걸로 아는데 제가. 근데 특히 청와대는 좀 더 바쁩니까? 새벽에 출근해서 예. 늦게 퇴근하니까 그게 좀. 그거는 제가 알 바 아닙니다. 예. 다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다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고생은 알아서 하시되. 예. 근데 이제 그 얼굴 오랜만에 뵀는데 바쁘신 것 같긴 합니다. 푸석푸석하고. 예. 고생 많이 하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아닙니다. 예. 어렵게 모셨기 때문에 최근 이제 보수지 경제지가 경제 망했다. 서민은 다 배신당했다. 이런 기사 굉장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부터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현재 우리 경제의 어떤 포괄적인 상황, 지금 자꾸 이제 최저임금 얘기만 하는데 뭐 수출 상황은 어떤지, 또 뭐 성장률은 어떤지, 또는 뭐 취업률, 뭐 소비 지표, 여러 가지 지표 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의 상황을 드러내는. 포괄적으로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분명히 어려운 부분들, 자영업자들이랄지 소상공인들 부분이 있는데, 어제 한국은행도 발표를 했지만 경제 성장률 거시적으로 본다면 지금의 상황을 뭐 경제 망했다랄지 뭐 위기랄지 하는 것은 참 좀 지나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우리나라의 잠재 경제 성장률을 한국은행은 2.8에서 2.9% 보고 있고, 어제 2, 4분기 발표한 것도 한 연율로 2.8% 하반기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시적으로는 적정한 성장을 하고 있다. 물론 이제 3% 넘어가는 좀 성장을 못한 건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을 뭐 미국이나 주변 국가 혹은 뭐 OECD 국가하고 평균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이 성장률이 상당히 상위권에 속합니다. 한 36개 국가 중에서 한 열 몇 번째 되는데요. 그 우리보다 성장률이 높은 나라들은 대부분이 우리보다 소득이 매우 낮은 나라들입니다. 우리보다 소득이 높은 나라 중에 성장률이 지금 아주 좋은 나라가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또 작은 나라들 경우에는 그렇지만 결코 현재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낮다 이렇게 말할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망했다. 이거는 사실 망했다는 건 정말 좀 지나친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거시적 지표는 그런데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장은 그거보다 훨씬 좀 낮은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이제 구조적인 건데요. 우선 우리 국민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경제가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잘 되는 산업 분야에서는 좋은 걸 느끼지만은 수출은 최근에 아주 잘 된다면서요? 뭐 지금 500억 달러 이상을 연 5달 이상 기록할 정도로 사상 최초입니다. 예, 뭐 사상 최초입니다. 단 거기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게 반도체 중심 이 좀 비중이 높은 반도체 특정 품목만 잘 나가는 거군요.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게 비중이 좀 높은 상황이고, 과거에 우리 수출을 또 주도했던 중요한 업종인 조선, 이게 이제 뭐 최근에 정말 몇 년간 계속 어렵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가 최근에 좀 안 좋은 상황인데, 구조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 분야에서의 아주 양극화가 일어나서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소비도 비교적 견조합니다. 아, 그래요? 예. 소비가 좋아요? 그러니까 상반기 소비 성장 이 증가율이 국민소득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3.2%이기 때문에 전체 경제 성장률보다 경제 성장률 2.8% 이야기했는데 훨씬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지금 체감하는 경기가 안 좋은 이유는 이 과거와 이 국민들의 소비 행태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 특히 이제 그 동네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또는 이제 소매점 이런 데가 어려운 이유가 이 온라인 매출
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 방식이 바뀌었죠. 예, 구매 그러니까 방식이. 이 작년 연초 대비로 보면은 지금 온라인 매출이 월 매출액 증가율을 누적으로 보면 한 23% 되거든요. 이건 엄청난 증가입니다. 근데 전체 소매액이 증가해도 돈을 쓰긴 쓰는데 예. 이제 동네 구멍가게가 아니라 온라인 쓰는 경우가 많아졌다. 뭐 엄청나게 많아요. 미국도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죠. 아마존 뭐 효과라고 해가지고 그 유명했던 뭐 그 장난감 팔던 토이자러스가 문을 파산을 한달치. 소비 패턴의 변화가 불러온 체감 예, 좀 달라진 부분이 있군요. 그게 이제 동네 골목 슈퍼마켓이나 골목 상권을 압박하는 가장 큰 이유고요. 그러니까 소매업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편의점도 총액으로 보면 매출이 꽤 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본점만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렇죠.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편의점을 활용하는 소비 행태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수가 같이 늘어나 버려 가지고 그러니까요. 점포당 매출액이 오히려 줄어버리는. 그러니까 그 점주는 힘들고 본점은 돈 벌고 이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소비의 전체적인 이 증가는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골목 상권이나 이 편의점에서 점주들이 느끼시는 이 체감 경기는 매우 안 좋은 구조적인 상황. 문제가 분명히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표를 보고는 경제가 망했다고 절대 할 수가 없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구조적으로 이게 시대가 변하면서 구조적인 문제들이 발생했고 예. 이걸 개선하고자 지금 이 정책을 핀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안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분. 건설 부분은 뭐 과거에 공급이 과잉됐었고 또 토목공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정부에서는 주도적으로 하질 않기 경기 때문에 부양용으로 그거 많이 썼는데 이제 안 하겠다는. 예, 그래서 이제 건설 부분이 안 좋고요. 또 설비 투자 부분이 분명히 안 좋습니다. 이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났고 여팡이 안 좋은 조선이나 자동차에서 설비 투자가 늘지 않았고 또 반도체도 작년에 굉장히 설비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늘릴 여유가 좀 없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역시 이제 안 좋다 하는 것은 맞는 진단입니다. 예. 그러니까 업종별로 산업별로 안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치가 나쁘지는 않고 네. 그러면 좀 디테일로 들어가서 취업률 가지고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난 7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가 꼭 맞는 비교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년 동월 대비해 가지고 5천 명밖에 늘지 않았다. 과거에는 뭐 10만 명 단위였는데 그러니까 취업 정책이 대폭망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그러나 이거는 그 반드시 회복될 것으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 취업자 수는 5천 명밖에 늘지 않았는데 취업률은 또 높아요.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예. 이것도 헷갈리고 그러니까 잘못했다고만 하지 마시고. 물론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찌됐건 성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뭐 그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취업을 고용 상황을 딸 때 두 가지 지표를 쓰는데 하나는 고용률 그러니까 비율 전체 그 생산 가능한 인구 중에 실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몇 프로냐 이 고용률은 과거보다 좋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퍼센티지는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지표로 쓰는 게 이제 취업자가 얼마나 늘었느냐. 절대 숫자가 얼마나 늘었느냐인데 그게 이제 지난달 지표가 5천 명. 왜냐하면 과거에는 한 20만 명. 그러니까요. 또 안 좋을 때 한 10만 명. 10만 명이 5천 명으로 줄었으니까 엄청나게 줄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많이 줄은 건 분명한데요. 이 전체 생산 가능한 인구 중에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냐를 따질 때는 이 분명히 지금 상황이 나쁜 건 아닙니다. 분모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이제 분모가 줄어들었다는 게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노동의 공급 쪽 일을 할 수 있는 인구가 급격하게 최근에 줄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전체 생산 가능기가 100명에서 완전 고용이 일어나서 100명이 다 취업을 했다. 그러면 취업률 100%입니다. 고용률 100%인데 생산 가능 인구가 90명으로 줄었다. 그러면 여전히 고용률은 100%인데 취업자 수 증가는 10명이 줄은 걸로 되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취업자 수의 증감으로 과거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는 생산 가능 인구가 꾸준히 늘거나 또는 일부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일 때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 한 1년 사이에 이 생산 가능 인구가 뭐 급격하게 줍니다. 예를 들면 지난 7월에 가장 고용 지표가 5천 명으로 안 좋았을 때는 생산 가능 인구 자체가 한 7만 4천 명이 줄었는데요. 원래 그 통계청의 인구 추계에서는 내년쯤 돼 한 6만 8천 명 줄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추정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 노동 공급 쪽이 줄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분모가 급격히 준다. 예상보다 훨씬 더. 그렇습니다. 그런 요인도 있는 것이다. 그런 요인 때문에 사실은 고용률은 그러니까 취업자 절대 수는 줄었는데 고용률은 좀 올라가는 그런 현상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용률이 조금 올라간 것이 저희들 정책의 효과만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래도 올라가면 그냥 우리가 잘했다고 하시죠. 아니요. 있는 대로 말씀을 드려야죠. 예. 분모가 줄어서 올라간 것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분명히 특히 이제 고용 효과가 높은 사실 반도체나 전자는 고용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늘고 수출이 는다 해도 그쪽에서는 고용이 그렇게 늘지 않는데 고용 효과가 제일 높은 제조업이 이 조선과 자동차인데요. 거기가 안 좋아서. 거기가 안 좋기 때문에 분명히 안 좋은 건 수차가 맞습니다. 왕창 빠졌군요. 거기서. 예. 그러나 이제 조선업 경우에 작년에는 어떤 달에는 10만 이상씩 줄다가 최근에는 한 2, 3만으로 굉장히 한 3만 정도로 안정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희망의 싹은 있습니다. 자,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제가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이제 과거 얘기고요. 최근에 언론들이 공격했던 지점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본 것이고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핵심 기본 철학 다 담긴 게 결국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건데 이게 뭔지 잘 몰라요. 예. 소득주도 성장이 뭐냐? 왜 패러다임 바꾸자는 거냐? 소득주도 성장이 왜 등장한 겁니까?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자, 왜 소득주도 성장이 등장? 이거 참 저희가 충분하게 국민들께 설명을 못 드리는 것 같은데. 못 하셨어요. 그리고 언론도 잘 물어보지 않아서 저희들은 좀 안 물어봐도 말씀해 주셔야죠.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 공장장께서 정말 잘 물어주셨습니다. 왜 하자고 하는 것인가? 왜 하자고 하느냐? 경제가 성장한다고 할 때 두 개의 큰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흔히 알고 있는 투자가 늘면 성장한다. 투자가 는다. 근데 다른 한 축이 소비가 느는 겁니다. 투자와 소비. 근데 지금까지 한국 경제는 투자를 늘려서 이 경제를 성장하는 방식으로 해왔습니다. 투자를 늘린다는 게 뭡니까? 좀 더 그러니까 공장 설비를 늘리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필요한 또 이 인력이 고용이 늘어나고 공장이 커지면 당연히 고용할 사람이 늘어나고 이런 방식으로. 그러나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물건을 또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많이 만들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비 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비를 주로 해외 외국 수출에 의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해외 팔아서 해결해 왔다. 그러다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 GDP 국내 총 생산 중에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위입니다. 가장 높습니다. 그건 좋은 거잖아요.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뭐 1위일 때 있고 2위일 때 있고 3위일 때 있지만 항시 최상위권이었는데 국내 소비 쪽은 항시 최하위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요? 그러니까 국내 소비를 통해서 성장을 하는 정책을 과거 정부에서는 거의 안 해왔고. 왜 안 했죠? 이제 그게 이제 산업 중심의 성장 정책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왔느냐면 경제가 성장했다고 하는데 가계 소득은 경제가 성장한 만큼 늘지를 않는 현상. 파이는 늘었는데 내 파이는 어딨냐 이거예요. 저 이제 그 화두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실제 많은 지표에서 가계소득 증가, 예를 들면 그것을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가계소득 총액으로 봐도 그 총액의 증가가 경제 성장, 다시 말하면 국민 총소득의 증가보다 훨씬 안 되는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경제는 성장했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느냐고 국민들이 물은 거거든요. 그렇죠. 오랫동안 물어왔죠.
가장 OECD 국가 중에서 국내 소비가 없는 이 부분을 또 다른 성장의 축으로 만들자 하는 것이 이 소득적 성장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뭐 새로운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는 항상 일단 먼저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했는데 예. 파이를 계속 키우는 정책을 펴왔죠. 예. 근데 내가 먹을 파이는 어딨냐 이거죠. 예. 예. 파이는 커졌는데 언제까지 파이 키워야 된다는 얘기만 하느냐. 저도 그 의문인데 결국은 자기 파이를 찾아주자는 거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을 했다는데 예. 국민들 다 아시는 것처럼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불평등은 갈수록 심해지고 이 구조를 그대로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내 수요, 국내 소비를 늘리자. 그러면 소비를 늘리려면 소득을 늘리거나. 자, 그럼 소득 불평등이 세계 최고 수준인 건 맞죠? 맞습니다. 그 역시. 그러니까 이 임금 격차로 보면은 예. 임금 불평등에 대해서는 한국이 이스라엘, 미국 다음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세 번째로 높고 그런 현상은 지난 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한국이 소득 불평등이 심한 나라였습니다. 한마디로 돈 있는 사람은 돈을 계속 더 버는데 없는 사람은 계속 더 가난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 구조를 바꾸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소득적 성장이 왜 필요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핵심 철학인 예. 거죠. 자, 몇 마디 안 했는데 벌써 2부가 다 끝났네요. 아유. 잠시 후 저희가 3부에서 어렵게 보셨기 때문에 3부에서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입니다. 이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 3부가 방송됩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자,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대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게 왜 등장한 것이냐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투자 중심으로, 예, 그래서 투자 중심으로 경제를 이끌어왔고 이건 항상 OECD 국가 중에 최상위의 투자를 이뤄냈는데 그 투자를 수출로, 소비는 수출로 해결해 왔다. 근데 이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장이 어렵게 됐다. 예. 그래서 소비 중심으로 바꿔야 되는데까지 얘기 들었습니다. 예. 예. 제가 이제 이런 설명을 좀 자세히 듣는 이유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뭔지 이해를 해야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해하기 전부터 찬발이 튀어나오니까 일단 이해부터 해야 찬성할 사람도 많고 반대할 사람도 있는데 이유를 모른 채 찬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예. 자, 그러면 소비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이 투자 중심 이 성장 정책은 뭐 과거 정부도 예. 뭐 산업 정책으로 또는 뭐 창조 경제, 뭐 독색 경제 해가지고 쭉 최경환 부총리도 사실 이거 하려고 그랬죠. 예.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계속 떨어져 왔지 또는 성장률이 과거처럼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말해서 낙수 효과 예. 비슷한 게 작동하지 않는다. 예, 작동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이 소득이 높은 나라, 이제 우리도 이제 3만 불을 내년에 넘어가기 때문에 네. 나라에서는 올해 넘어갑니다만은 이 결국은 국내 수요, 소비를 늘려야 되는데 소비를 늘리려면 소득이 늘어나야 됩니다. 이때 소득이라는 거는 평균 무슨 그 1인당 GDP가 늘어난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게 네. 1인당 GDP는 경제 성장한 만큼 늘어났지만은 가계 소득이 안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없어요. 예. 한마디로 쓸 수 있는 돈이. 그래서 가계의 소득을 늘려서 네. 소비가 늘고 그 소비가 결국은 또 새로운 투자를 유발하는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 하는 것인데 소위 펀더멘털을 바꿔보자는 거네요. 예. 네. 이게 이제 그 OECD나 뭐 ILO나 국제기구에서는 이제 어떻게 표현했냐면 임금 주도 성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금 주도 성장. 예. 네. 그러니까 임금을 올리면은 소득이 당연히 늘고 그걸로 국내 수요를 늘려가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소득주도 성장이냐? 네. 예, 첫째는 이 우리나라의 지금 취업자 노동자 구조를 보면은 다른 나라가 굉장히 특이한 게 자영업자가 많죠. 그렇습니다. 임금 노동자가 75%, 네. 자영업자와 그 가족이 25%인데 이것이 또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입니다. 자영업자가. 예, 우리보다
자영업자 비율이 더 높은 나라는 우리보다 소득이 매우 낮은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득이 높으면서도 그러니까 1인당 GDP가 높으면서도 자영업자 비중이 이렇게 높은 나라에서는 임금만을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결국은 그렇죠. 자영업자들의 소득도 함께 늘려주는 그런 정책을 같이 피는기 때문에 예, 국제기구들이 이야기하는 임금주도 성장이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의미. 다시 말하면 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을 함께 늘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봉급 생활자들은 봉급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럼 먼저 지금 현재 봉급 생활자들의 급여가 높아지고 있습니까? 이 정책 효과로? 지금 이 가계동향 조사 뭐 소득 분배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지만 참 이것도 저희들이 안 좋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임금 소득자들의 가구의 경우에는 예. 그 최하위 예. 소득자 분위의 경우에도 예. 지난 몇 년 한 5, 6년 내에 가장 소득이 이번 2, 4분기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분명히 임금 이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소득주 성장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지표상 이미 그게 드러나고 예, 있습니까? 이번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그 논란이 많았던 가계동향 조사 결과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자영업자 부분. 그렇습니다. 자영업자 소득은 또 몇 년 중에 가장 그 감소율이 큰 네.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정책의 효과가 지금 불균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봉급 저희들이 생활자한테는 효과가 나는데 자영업자는 효과가 잘 안 난다. 예. 자 그러면 그 자영업자 부분 좀 더 설명드리겠고 그래서 이해하기로는 소비 중심 경제로 가기 위해서 소득이 늘어야 된다. 그거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높여주고 또 자영업자의 소득을 높여줘야 됩니다. 이거 말고 또 정책이 있나요? 왜냐하면 그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게 최저임금으로 다 이해를. 그러니까요. 예. 그거 하나만 주구장창 얘기하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는지. 그러니까 소득주 성장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뭐 우리 공장장 이야기하신 대로 예. 소득을 높여주는 예, 방식. 기본이고. 예. 그 다음에는 생계비 이 비용을 줄여주는. 비용이 줄면 소득이 늘죠. 실질 소득이 늘어나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요. 예. 그거는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휴대폰 뭐 교육비, 의료비, 특히 이제 저 젊은 세대의 경우 주거비용, 통신비 이런 줄여주는 이제 그런 정책들이 꽤 많고요. 그러니까 급여를 높여주고 비용은 줄여준다. 예. 그러니까 가계의 소득을 늘려주고 가계의 그 비용은 줄여주고 세 번째는 소위 그 사회 안전망이나 복지를 확대해 가지고 네. 내가 지출하거나 버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인 소득 증대 효과가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용보험을 우리가 더 확대해 준달지 또는 이제 9월부터 시행이 됩니다만 아동수당, 노인수당, 그 소위 기초연금이죠. 또는 장애인연금을 확대해 준달지 고용보험을 확대해 준달지 하는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축입니다. 안전망을 확충하고 예, 사회 안전망 복지 확충하는 것과 생계비 줄여주는 거 그리고 소득을 늘려주는 건데 소득을 늘려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여 부분이 있고 이 임금 노동자의 경우에는 급여 부분이 있고 네. 자영업자의 경우는 그 사업 소득을 늘려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좀 작동이 잘 안 되고 여기서 있는. 25%라고 하는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자영업자. 예. 이 자영업자의 소득을 높여주는 대목이 생각만큼 그 결과를 못 내고 있다. 예. 그런 거네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지표상 이 정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고 있는데 예. 그럼 자영업자 부분은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자영업자 부분은 이제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매업 전체 매출액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예. 소위 이 소비 행태의 변화로 업태 변화가 굉장히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나 이제 그걸 떠나서 예. 요즘 국회에서 지금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개 자영업자들의 이제 그 비용 부담이 예. 이 인건비가 당연히 있을 거고요. 또 그다음에 임대료가 있고 임대료. 또 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본사에다 주는 이 이제 뭐 이 커미션 같은 게 예, 있죠. 커미션이 있고 또는 그다음에 이제 카드 수수료 예. 같은 부분이 있고 한데 이제 저희들이 이 당연히 지금 임대료 경감이 중요하다고 봐서 더구나 이제 그 궁중족발인가요? 뭐 그런 예, 예. 사태까지 나고 할 정도로 정말 자영업자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법안을 제출해서
국회에서 상가임대차 지금 보호법. 지금 논란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이 되면 상당한 도움이 될 거고요. 카드 수수료의 경우에는 정말 이 동네 마트나 편의점 같은 경우에 담배 같은 것까지도 이 카드로 낼 경우에 수수료가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완전히 없애주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시스템도 좀 도입을 편의점 같은 경우 편의점 문제가 많이 됐으니까 예. 편의점 같은 경우에 이제 거리 제한을 둔다든가 과당 경쟁 못하게 지금 편의점 문제는 결국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많아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최소 이익도 보장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분들이 보호받으려면 예. 이거는 뭐 공정위도 나서야 되고 여러 부처가 나서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계획도 있나요? 그러니까 편의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총 매출액은 분명히 증가세를 아주 상당히 좋게 유지를 대기업 하는데 본점은 돈 번다는 그렇게 거죠. 돼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네. 편의점 수가 같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방금 그 언급해 주신 그 최소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 네. 이거는 정부가 이제 가맹사업본부에다 강요할 수는 그렇죠. 없겠지만 사기업인데. 예, 분명히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점주들이 공동으로 이 협상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말하자면 본점에서 꼭 본점에서 공급 안 해도 되는 물건들을 반드시 본점 공급하는 거로 쓰게 강요하는 그래서 이 각 점주들이 시중에서 구입하면 오히려 싼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강매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런 불공정 거래를 단절하는 거. 김상조 위원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김성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분 모셔야 되겠네 다시.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네. 말씀을 드리면 자영업자들이 실제 임금 소득자보다 평균 소득이 낮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영업자 중에서 이 영세 자영업자들은 말이 사업자지 예. 가족끼리 하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이 고용을 한 예. 사업자면서 동시에 노동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세 사업자 들의 이 소위 말 노동자성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아, 그래서 단체 교섭권이라든가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또는 사회보험이나 또는 사업자지만 노동자니까 예. 노동자의 권리도 부여해야 된다. 고용원이 없는 자기 혼자 일하거나 또는 뭐 가족하고만 일을 하기 때문에 이 고용자성을 인정해서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 어떻게 혜택을 줍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는 이제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이나 뭐 기타 4대 보험 같은 데서 노동자에게 주는 것에 준하는 어떤 혜택을 줘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최저임금이 올라서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 다 그렇게 장사하고 나서 내 돈이 얼마 벌었나 하고 봤더니 사실은 번 게 얼마 없다. 네.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경우에는 근로소득 장려 세대, 다시 말하면 일을 했는데 일정한 소득이 안 된 분들에게 완전히 노동자라고 보시는 거네요. 소득을 보전해 주는.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는 이 근로소득 장려로 이 정부가 지원을 해준 그 대상이 한 400만 명 됐는데요. 내년에는 이게 한 700만 명을 훨씬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는 상당 부분이 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포함이 되는 그래서 직접적으로 소득을 보전해 주는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를 그냥 사업자로 보지 않고 그분들을 근로소득 장려 세제라는 게 근로자에게 주는 건데 물론 이제 기존에도 벌써 자영업자들이 거기 혜택을 본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 상한이 좀 낮았기 때문에 이번에 상한을 대폭 높임으로써 이거 왜 안 알려져 있었죠 그동안? 이번에 이제 국회에 저희가 그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런 소득주도 성장의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가 너무 못 알린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정말 저도 좀 죄송하다. 그동안 저도 너무 답답합니다. 지지율이 높아서 너무 배부르.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는 사실은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부분. 그러니까 특히 이제 소득주 성장이 근로소득자의 최저임금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최저임금만 올리는 것으로 생각했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지 경제지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격을 거기서 하니까 방어가 거기서만 되고 전선이 거기서 쳐져서 소득주도 성장의 전체적인 개념이 뭔지에 대한 이해도는 오히려 갈수록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여쭤본 것이고. 근데 보수 야당에서는 실패를 인정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이 물론 당장 이 고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성과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정치적으로 저는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야당은 원래 약점을 공격하는 게 맞아요. 아니요, 꼭 야당만이 아니라도 국민들 중에도 이런 그 정책이 바뀌는 과정에서 고통을 받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뭐 이 정책이라는 게 양면성이 있어서 반드시 좋은 성과만 내는 것이 아니라 또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나오시면 홍보만 하시지 꼭 그렇게 아니요. 잘못한 것도 말씀하시고 또 그 부분은 저희들도 면밀히 봐야 되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우리 예. 공장장님 웃으시지만 저는 이 방송을 듣는 국민들 중에서 특히 이 과정에서 고통을 받는 분들 앞에서 제가 웃을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걸 예. 청와대는 웃으면 안 되죠. 저는 웃어도 됩니다. 이 정책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과거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이 불평등과 양극화 구조를 바꾸는 장기적인 정책입니다. 단기적으로 무슨 토목공사 해가지고 당장 취업자 수 늘리고 이런 정책이 아니고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이 왜곡된 대기업 중심, 수출 중심, 투자 중심의 이 경제 구조를 중소기업 중심, 국내 수요 중심, 가계소득 중심 그리고 이 분배를 이제 불평등을 해소하는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그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에서 반드시 모든 분들이 다 혜택을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참 그 부분이 안타까운데 이걸 실패했다 그러면은 그걸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이르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예산이 집행된 지가 이제 반년 조금 뭐 작년 추경부터 해도 1년밖에 되질 않았고요. 최저임금도 지난 1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겨우 7개월 지난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실패라고 한다면은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소득주 성장 정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소득을 늘려주고 또 가계 비용을 줄여주고 사회 안전망 복지를 늘리는 건데 그중에서 매우 일부분에 불과한 임금 소득자 중에서도 일부분인 이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 문제만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실패했다라고 한다면은 큰 그림을 보지 않고 아주 그 일부분만 가지고 이 정책을 평가하는 저는 정당한 평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오늘은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가 설명을 듣고 예, 홍보의 기회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그 제 말은 또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나오셨어. 예. 아마도 이 실패론이나 폐기론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예. 소득주 성장을 그냥 최저임금 인상하고 등치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 그게 같습니다. 때리가 좋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모든 당이 지난 대선 때 최저임금 1만 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예, 그러나 그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 거냐 예. 하는 데에서는 이견이 분명히 있고 또 지금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나 소기업들의 경우에 당연히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속도 조절을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소득주 성장을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이해하셨다면 그런 관점의 소득주 성장을 폐기하라 실패했다 하면은 최저임금 인상을 하지 마라. 차라리 그렇게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실패했다고 하지 말고 최저임금 상승 속도를 조절해라.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건 당연한 요구입니다. 사실은. 예. 그 요구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아니 그게 소득주도 성장의 전부가 아닌데 소득주도 성장 실패를 선언하라니 이건 부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반면 이 진보 진영에서는 경제정책 보수화되고 있다. 후퇴하고 있다. 이런 비판 정반대 비판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이 이제 몇 가지 이제 저희들이 추진하는 혁신성장 부분에서 혁신성장은 뭡니까? 어려워요. 혁신성장 말은 좋습니다. 혁신해서 성장하자.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혁신성장이. 혁신성장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과거 정부들도 계속 해왔던 예. 산업 중심의 성장 정책. 예.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정부로 본다면 창조경제, 예. 뭐 이명박 정부로 본다면은 뭐 녹색 경제 예. 이렇게 산업적으로 접근하는 성장이기 때문에 예. 과거 정부들은 그런 그 산업적 접근의 한 가지 성장 축만 가지고 있었다면 산업적 접근이라는 건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어느 산업을 키우겠다. 예를 들면 기억하시겠지만 뭐 4대강. ET, BT, IT, 네. 뭐 GT 온갖 T라는 게 이제 산업 이야기하는
그렇죠. 어떤 산업을 키워서 성장을 하겠다. 특정 분야를 키워서 예. 성장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성과를 낸 게 IT 말고는 별로 없거든요. 네. 물론 최근에 바이오가 일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그런 정책은 김영삼 정부 이후로 지난 20몇 년간 계속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 정부는 그거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되 그것이 혁신 성장이고 거기에 더해서 소득주도 성장, 국내 수요와 소득과 소비를 늘리는 그러니까 과거 정부들은 하나의 성장축으로만 해왔다면 문재인 정부는 두 개의 성장축을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혁신 성장은 과거 정부에서 했던 그러한 성장 정책의 연장이다. 그렇게 보셔도 저는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럼 과거 정부가 왜 이게 잘 안 됐느냐 할 때 맨날 나오는 이야기가 규제 때문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규제 완화 예.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규제가 이 새로운 투자나 새로운 도전자들이 뛰어들게 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의 이 어떤 규제 완화 또는 규제 개혁 이런 것들이 진보 진영에서 볼 때는 이거는 이 방향을 튼 거 아니냐. 옛날처럼 특정 산업 분야를 키워주기 위해서 그 이해에 맞는 규제를 풀어주는 후퇴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군요.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도 있겠죠.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 인정해 버리시네요. 자랑만 하러 나오실 줄 알았더니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부동산 얘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소득주도 성장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채 소득주도 성장을 공격하고 또는 방어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저임금 얘기만 하다 보니 결국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제 그 재벌 대기업 이 부분의 문제도 분명히 많은데 뭐 국정농단을 통해서 드러났지만 이 얘기가 쏙 들어간 거 아니냐 화두에서 사라졌다 이거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저희들이 분명하게 견지한 몇 가지 그 원칙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기업들의 경영에 개입하는 그래서 뭐 기업들에게 뭐 투자를 늘려라 고용을 늘려라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는 또는 어떤 경우에도 이건 투명하게 하겠다. 네. 그렇게 해야만이 특히 이제 재벌 같은 경우에 과거의 불투명한 경영이랄지 또는 갑질이랄지 또는 이 하청 기업과 이 원청 기업인 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의 문제랄지 이런 또는 이 고용에 있어서의 불안정 문제. 그러니까 사실 대기업들 보면은 비정규직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청 기업으로 그 업무를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을 하고 구조를 바꾸려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들의 자유로운 것도 보장해 줘야 된다. 그러나 불공정한 거래에 관한 한은 명확하게 하겠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이 과거 어느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보다 그걸 명확하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좀 부각이 좀 언론에 덜 됐건 했으나 부각을 잘 안 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시선을 돌려놓는 게 그 대기업 입장에서는 편하기도 하죠. 과거 어느 정부에서 프랜차이즈의 가맹점 점주의 어려움을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해결한 적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없습니다. 한 번으로 설명 다 안 되니까 또 나오셔야 돼요. 또 나오셔야 되는데 오늘 그래서 큰 틀만 제가 지금 듣고 넘어가고 있는 와중인데 부동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은 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 이해찬 대표가 주택 3개 이상 보유한 분들한테 종부세 강화한다. 강한 부동산 대책을 들고 나왔는데 이게 진작에 그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게 지난번 이제 세제 개편안을 만들면서 이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을 냈고 이제 그 안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부에서는 이 세금을 너무 좀 안 올린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지적도 있는데 사실 이 급격하게 세금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작년에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도 올렸고 또 초대기업들의 좀 과도한
내부 유보에 대한 세금도 올렸지만은 이제 부동산의 경우는 지역에 따른 편차가 워낙 심하고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떤 지역에 사는 것만으로도 부동산 값이 높을 수밖에 없는 네. 그건 이제 부담도 되지만 또 누리는 것도 있지만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강남이다. 그러니까 강남이니까 다 세금 높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저는 좀 곤란하다. 네. 그래서 어떤 적정한 수준을 찾아가야 된다. 단 투기가 생기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세금으로 부과해서 환수하는. 그 투기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까지만 오늘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과거로부터 했던 얘기가 뭐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투기와 투자를 어떻게 구분하냐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결국은 시장이 이긴다. 예. 정부가 아무런 어떠한 정책을 내놔도 시장의 이윤 욕망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다 빠져나간다. 결국은 어떻게든 시장을 우회하거나 또는 뭐 앞서가거나 혹은 뭐 기다렸다가 타이밍을 기다리냐고 해서 결국은 시장이 이긴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은 뭐가 나오든지 간에 결국은 부동산 시장이 이기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계속 부동산은 주춤했다가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투기와 투자는 어떻게 구분할 것이며 또 하나는 시장이 이긴다는 믿음 이거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예. 네. 큰 틀에서. 부동산의 경우에 예. 실수요자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요. 집이 없어서 집이 필요한 분과 진짜 수요자. 집이 이미 있는데 집을 또 재테크 수단. 하는 분 네. 이렇게 둘로 구분할 수 크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추가로 또 새로 사는 분 중에 예. 투자인 경우가 있고 투기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 투자인 경우는 우리가 지금 이번에 임대사업자 등록 등을 통해서 예. 명확하게 그 임대사업이라고 하는 영역을 열어줬습니다. 당신이 이걸 투자라고 하려면 아예 임대 사업을 해라. 예. 집을 여러 채 두고 있지 말고 예. 그냥. 그리고 세금도 명확하게 내라. 한 그 부분은 이번에 우리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일종의 이제 사업으로 인정하고 공식화했던. 집이 여러 채면 예. 사업을 해 그러면 예. 이거잖아요. 세금 예. 내고. 그러면은 그렇지 않고 예. 투기라는 것은 단기적인 시세 차익만 노리는. 그렇죠. 갭 투자처럼 뭐 예.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예. 그런 경우를 의미하는 거고 예. 그거는 정말 집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고통을 바탕으로 해서 돈을 버는 이거 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거를? 그걸 구분하는 방법을 이제는 구축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구축합니까? 이번 9월부터는 예. 전국의 모든 부동산에 특히 주택에 대해서 예. 완벽하게 누가 소유하고 있고 누가 살고 있고 이거 임대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등을 완벽히 파악하는 시스템이 이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통합 시스템이 나와요? 통합 시스템 이미 이제 지금 우리 만들었고 예. 지금 실험을 하고 있고 곧 이제 정상 가동이 되는데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이 여러 채인데 예. 정상적으로 임대업으로 등록을 했냐 안 했냐? 예. 혹은 뭐 그 사이에 누가 살고 있느냐 거기에.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투기인지 투자인지 구분할 수 있는 포괄 데이터를 한꺼번에 볼 수 있다. 예,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행자부, 국세청, 국토부, 2003망이 그동안의 자료를 통합을 해가지고 처음 나온 겁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시연을 해본 결과를 좀 보고를 받아봤더니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데 예.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예. 세금을 제대로 안 냈더라 이렇게도 찾아낼 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 집이 여러 채 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도 안 하고 예. 계속 사고 파는 행위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람한테 일어나고 있더라. 예. 그것도 금방 파악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업자도 싫어하겠네요. 이 전매를 중간에 하지 않고 등록을 할 경우에는 예. 반드시 거기에 나타나게 돼 있고 이제 자기 이름 등록 안 하고 전매하는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는 안 되지만 그거는 전매에 대해서는 실제 이제 분양받은 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도 이제 사후적으로는 파악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더요. 예. 그 시장이 이긴다. 예. 이 믿음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 왔잖아요. 여기까지는 일단 하죠. 시장을 이긴다. 시장이 이긴다. 뭐 이렇게 봐야 됩니다. 거주를 위한 정말 국민들의 삶을 위한 주택은 시장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맨하탄이 될지 뭐 세계 어느 나라든 간에 뭐 상가랄지 뭐 등등 또는 아주 부자들이 사는 뭐 고가 아파트랄지 그건 정부가 관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국민들의 기본적인 주거 복지, 주거의 필수를 위한 주택만큼은
시장을 안 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은 가장 시장 경제를 아주 정말 지독하게 하고 있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정부가 다 공급해 버립니다. 100%. 예. 그러니까 국민의 거주를 위한 수요는 반드시 꼭 시장에 맡겨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다른 같은 생각이네요. 경우에도 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택을 공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잘 사는 분들의 고가 주택이랄지 또는 뭐 상가에 대한 뭐 어떤 지역 차이랄지 이런 거는 시장에서 작동해서 가는 것을 정부가 다 제어할 수가 없고 반드시 제어해야 되는 이유도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모여 사는 맨하탄 한가운데 또는 그 LA 무슨 그 비벌리 힐스라고 합니까? 뭐 배우들 사는 거기에 주택을 왜 가격을 정부가 신경을 써야 됩니까? 그러나 일반 중산층 서민이 사는 주택의 가격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가 관여를 하고 안정화를 시키는데 그 극단적인 이 경우가 아니라 싱가포르 경우에도 중산층 서민의 주택은 30년 임대 주택을 정부가 다 공급을 합니다. 거기는 적어도 그 영역에는 강력하게 개입하겠다는 게 지금 정부 의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예. 그래서 이 영역에서 뭐 갭투자니 뭐니 해서 장난칠 생각하지 마라. 모든 국민들이 강남 가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재테크의 지대로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 예. 예. 물론 살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예, 있습니다만은 저도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참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예. 왜 이렇게 다 말하실 필요 없는 것도 다 말하셔가지고 불리한 것도 다 말하시고. 자, 오늘은 맛배기였고요. 제가 보기에는 나와서 설명할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한번 훑고 지나갔거든요. 저희가 시간을 많이 뽑았는데도 한 40분 이상 했는데 큰 틀에 그런 거구나 하는 방향성은 저는 이해했다. 자주는 못 나오실 테니까 바쁘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와 주시죠. 아니요, 뭐 또 우리 정부 내 다른 분들이 또 나와서 저 구체적인 그분들은 내용도 그분이고요. 네. 네, 실장님 제일 높잖아요. 아니 뭐 높은 건 아닙니다. 경제 정책에 관한 정책 실장이 제일 높은 거 아닙니까? 그다음 대통령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못 와요 여기 바빠가지고. 북한도 가야 되고 유엔도 가야 되고. 실장님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왜냐하면 너무 모른 채 오래 지나가 버렸어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1년 전쯤 했어야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언론사에 있는 게 아니라 네. 대통령 보좌해야 되는. 그러니까 해외 출장 가실 때 이럴 때 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첫 번째 순서였습니다. 장하성 정책 실장님과 함께 첫 번째로 한번 정책의 해설을 들어봤고요. 디테일은 다시 한번 모시는 것으로 약속을 하신 것으로.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